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한 1, 2년 정도 이제 저희 등재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들, 또 이제 학예 연구하시는 분들, 박물관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조금 용어라든지 쓰는 워딩이라든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산문화재단은 전국의 문화재단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주로 예술 지원이라든지 예술가들 지원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제 문화 향유 지원들을, 그러니까 행사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문화재단은 이제 조선통신사 사업을 한 20여 년 가까이 행사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행렬 재현 이거를 하다가 이제 기록유산에 일본과 같이 공동 등재를 하면서 주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경영 이쪽에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등재가 되고 나서 몇 번 뭐 국가기록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크게 이제 세 축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등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최초로 한일 공동 등재를 했다는 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공동 등재를 하면서 나타나는 게 좀 시사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 측면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희 부산문화재단이 저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활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활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유산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활용에 관련된 부분들로 중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 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본 막부에 보는 외교사절을 말하고 있고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12차례 사행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국왕이 일본국 대군에게 조선 정기 임진왜란 이후 12차례, 그 다음에 뭐 한양을 출발해서 교토, 에도까지 이렇게 사행을 했었고요. 주 목적이 국서 교환입니다.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의 막부가 바뀔 때마다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국서를 전달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목적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는 뭐 한 300에서 500명 정도 한 10개월간 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동북아 평화 구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건 뭐 제 이야기 아니라 국사 뭐 역사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조선통신사의 길은 이게 과거의 길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통신사의 길이 저희가 늘 이야기할 때, 우리 여름만 되면은 대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길이죠. 이 조선통신사의 길이 바로 국토대장정 길에 이게 원조가 되었다고도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토나해를 지나가지고 교토에서 이제 에도까지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니코까지 갔었다고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조선통신사 먼저 이게 어떻게 사업이 시작됐는지를 저희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이제 바다축제라고 저희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이렇게 재현을 했었고, 2002년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행렬 재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게 시작이 됐던 것은 그 당시에 부경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강남수 총장님께서 일본의 대마도에 이렇게 학술 여행을 갔는데, 그때 90년대 초반에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복장을 입고 한복을 다 입고 이렇게 행렬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게, 일본에서 대마도에서 현지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대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복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현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당시 돌아오셔가지고 2002년대 이제 부산시장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했던 정의아 의장님 이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직접 대마도에 가서 그 행사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저희 행렬 진행이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운영을 복원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의 등재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는지를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부산에서
학술 축제 기간에 일본에는 조선통신사 연고지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벌써 저희 1995년도에 저희보다 훨씬 먼저, 그러니까 일본의 지자체들 또 그 민간인들, 그 다음에 뭐 박물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조선통신사 유물을 가지고 있거나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그 지역에서 벌써 도시재생, 이게 마을 만들기 일환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돼가지고 항상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연지연이고, 그 연지연이라는 조직하고 저희 부산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등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이 연지연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의 지자체를 돌아가면서 매일 학술대 한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학술대회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조선통신사 행사들도 소개하고 하는 이런 자리인데, 2012년도에 학술대 연지연 대회를 저희 부산문화재단에서 그 조선통신사 축제기간 5월 축제기간에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하게 되냐면은 그 전부터 일본은 이거 조선통신사 이 바닷길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었었고, 먼저 이렇게 세계유산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의 컨텐츠고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이 간다는 게, 이것도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시했던 게 한일 공동 등재라는 부분이었었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뭐 여기 등재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문화재청을 해서 2개 선정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일 공동 등재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는 공동 등재를 한 케이스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최초다 보니까 사실은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았던 게 뭐냐면은 그 발트 3국이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사례를 보고 저희가 에스토니아에 있는 이제 그 유네스코 부총장님한테 좀 의뢰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 3국이 이렇게 어떻게 이 공동 등재를 2009년도에 이제 등재를 했었는데, 이 사례가 이제 이겁니다. 이게 그 89년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3국이 이렇게 이제 노래 혁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발트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다 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동일해 또 10월달에 국제 심포지엄을 열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공동 등재의 발길을 이게 잡게 되었었고, 1차적으로는 기록유산으로 먼저 가자는 게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국가가 이게 개입이 돼서 이렇게 등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감성적인 뭐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가장 이 조선통신사 사업을 하면서 작년부터 올해 가장 힘든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일본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부정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우리가 공동 등재로 갔다면은 아마도 지금은 이게 세계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일단은 민간이 주도해서 한일 민간이 주도해서 직접 등재를 하자고 방향성을 잡고, 12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일 쪽의 학술위원들, 저희 추진위원들, 또 우리도 학술위원,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나눠가지고 일본이 먼저 학술위원하고 추진부를 만들고요. 저희도 6월달에 2012년도 14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4년도 6월달에 만들어가지고 1차 학술회의를 이제 이게 상호주의에 저희는 입각했습니다. 일본하고 저희하고 항상 예산도 반반. 그 다음에 왔다 갔다를 해서,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가졌던 성신교린의 차원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12번, 이게 희한하게 조선통신사 12번 사행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12번 학술회의를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대마도에 당일 출장을, 저희 부산이 서울 출장 가는 것보다 대마도 출장 가는 게 훨씬 가깝다 보니까 대마도에 당일 출장 가서 회의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었고, 어쨌든 12번의 이런 학술회의를 갖춰서 등재를 해서 그 2018년도에 10월 31일 날
딱 이제 거의 3주년이 되어갑니다.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최초에 이게 한일 양국 지역 민간 등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통신사의 등재의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이 참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최초 뭐 했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등재,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평화지향, 피스 빌딩이라는 것들 전 세계적으로 발신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이게 저희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행정한테 참 이야기하기는 좋은 일면이 있습니다. 최초의 부산시 세계기록유산이다. 뭐 최초의 한일 양국이 민간이 등재했다, 공동 등재했다는 이런 최초라는 워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총 이제 111건에 333점을 모아서 등재를 하게 되는데 한국이 124건 있고 일본이 209점. 일본은 전역에서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점수의 차이는 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료의 비대칭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본에 가서 다 남기고 온 거기 때문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종문화상 그 사실은 등재되고 나서 뭐 국비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가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세종문화상 대통령상 표창 받고 저희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직원들 해시겠습니다. 시사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록물 공동 아카이빙의 과제인데 이게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역사적이고 첨예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임진왜란 워딩 용어 가지고죠. 우리는 침략이다. 아니다. 쟤네들은 배우는 게 출병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각신을 하게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침략 그 영어로 보면 인베이전이라고 분명히 저희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 측 학술위원들도 이제 억셉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추후에 이게 공동 등재를 했을 때 분명히 역사 해석에 관한 어떤 감성적 요소들이 분명히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물의 이 자료 비대칭성이요. 이건 뭐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일본에 있는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엊그제 일본에서 올 7월에 그 일본 자료 도록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도 처음으로 일본 자료들 이렇게 한번 다 봤는데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쪽 자료하고는 이게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시간성이라든지 공간성 특수성에 기인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다자간에 이렇게 등재를 했을 때 이 자료 비대칭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율을 해갈 건가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러니까 행사, 뭐 기획, 문화 기획 이런 게 특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학술 연구라든지 기록물이나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말이 역사관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뭐 학예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외부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등재가 된 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플랫폼 기관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역량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학예 연구나 자료 수집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들이 행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발제드리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부분인데 그동안 제가 참 느낀 한 2년 남짓 기록 관련된 부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저같이 이렇게 문화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예술 이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정보를 컬렉팅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빅데이터에서 보면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요즘은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닝을 통해 갖고 활용의 문제인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자료만 계속 이렇게 수집하고 했었지. 과연 이거를 활용하려고 어떻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적 요소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마이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조선통신사 등재 이후에 신조선통신사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글이라든지 그림이 다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한일 긍정의 문화적 기억 보존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본 분들하고 이제 비대면 행사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교환을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교환하고 있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 앞으로 생산되는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활용을 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조선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이 가치들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건가. 오히려 저희는 이런 그 코로나 위기가 한편으로는 더 이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등재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문화적 기억들, 방송이라든지 영상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본의 NHK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송들이 저희 이거를 다루기 시작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20년간 그 일본에 교류를 하면서 이게 인간적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 잡아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에는 행렬을 진행하실 분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어받아야 할 이 숙제들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의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이라든지 그 과정들을 다 지금 취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주로 뭐 포스트라든지 글, 이런 문서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적 기억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 정책 용어에서 그러니까 집단의 문화적 기억을 얀야스만의 개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일 맞습니다. 지금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게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을까? 왜 그 외국인 이게 전 세계인이 봤을 때 우리의 이 가치를 인정해 줬을까? 저는 봤을 때 바로 평화라는 거죠. 이웃 나라가 싸우지 않고 200년간 이렇게 평화적 교류를 했던 것은 인류사에 보기 드문 행위고, 그런 좋은 우리의 긍정의 문화적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부산 지역은 거기에 제일 중심 지역이고, 이런 문화적 기억에 긍정의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자 이게 저희가 등재를 했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조선통일사 국비를 획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잠시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하다가 시로 조금 그 정무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정책 이걸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 사업이 참 부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 했는데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등재가 되고 났는데 뭐 국비도 니네들은 뭐 안 가져오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올해 다행스럽게도 문화재청에서 저희 활용 사업하고 그 홍보 사업에 국비와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도 돈을 이게 예산을 엄청나게 매칭을 했습니다. 저희 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자료들, 저희가 제일 강점이 뭐냐면은 국내 자료들은 얼마든지 우리 여기 봉 선생님도 계시고 소장 기관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저희 국내의 전시 같은 거는 예전부터 20년 동안 너무 많이 했습니다. 도록도 제작을 많이 했었고요. 국제 컨퍼런스도 많이 했었고, 뭐 캠프도 운영해 봤었고 했는데 여전히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 공동의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를 저희 플랫폼 기관인 부산문화재단이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본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언택 시대에 정말 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플러스 이 한일 이 비틀어진 이 한일 관계를 좀 바로잡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 용어로 원소스 멀티 유즈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 이제 트랜스미디어랄까 장르 간을 넘나드는 이런 영역이죠.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번에 이제 등재를 신청한 국서 누선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저희는 똑같이 원형 재현하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이게 문화기획자로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2018년도에 원형 복원을 했고요. 배를 조선통일사 배를 원형 복원을 했고, 이 배가 부산에 2번이나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마도 원래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대마도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일단은 내년에 꼭 13차 사행, 원래 12차 사행이 대마도에서 끝났습니다. 13차 사행을 가고 그 다음에 동경올림픽에 배를 동경까지 가서 교토까지 오사카까지 가고 육로로 행렬을 진행을 바로 뒷부분이죠. 이렇게 행렬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게 그냥 그러면 이게 단순 이벤트 아니냐? 저희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왜 동경올림픽이라든지 이때를 택했냐면 전 세계인이 주목할 때 우리가 한일 양국이 이런 긍정의 기억을 가지고 세계의 피스 빌딩이라는 이런 것들을 발신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라든지 중앙박물관에 있는 요거는 바로 애도 입성하는 것들을 그려낸 자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철저하게 자료들을 분석해서 똑같이 원형 재현하는, 일본에 들어갈 때 똑같이 원형 재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목포에서 제작을 했었고 저희가 올 7월 달에도 배가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꼭 13차 사행을 대마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후내년 동경올림픽 저희가 원래라면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부산에 오셔서 저희가 2020년도 동경올림픽 계획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조선통치사가 옛날에도 건너가기 참 힘들었지만 지금도 참 이게 바다 건너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저희 부산에서 대마도 히타카츠까지 들어가는데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도 참 이 해내탄을 건너는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 작품들은 그동안 수차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정점으로 저희가 봤던 게 뭐냐면은 이런 메가 이벤트죠.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고 정말 제대로 된 원형 영국의 커티삭 같은 거 이렇게 범선들 이렇게 그거 하듯이 저희도 일본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대마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협약 다 맺어가지고 배 들어오는 것까지 다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깨게 된 경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꼭 이런 한일 관계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조선통신사를 하면서 이런 일본 측에서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또 한편으로선 저희가 출구 전략은 또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이 관계성에 있어서 분명히 그게 아마도 또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